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글쎄요,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 듣고 뭐 TV를 통해서 뭐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모습들 보면 뭔가 그 플렉스를 위해서 사는 게 그 인생의 목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 뭐 그런 삶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보단 의미를 좀 더 두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뭐 의미 있는 삶의 궁극적 도달점은 저는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행복은 좀 더 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물질적인 어떤 그 부유함보다는 뭔가 어떤 정신적인 의미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더 추구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나쁜 사람의 어원이 나쁜, 그러니까 의가 아니라 우예요. 우. 나쁜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오로지 only me. 네. 나쁜인 사람에서 나온 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더군요. 뭐 생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네,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들이 어우러진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근현대사 저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커졌습니다. 뒤에 있는 걸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좀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제 얼굴을 키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굳이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 드네요. 자,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 복습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개화파가 통리기무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었던 일반 서민들 그리고 구식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왜냐하면 통리기무화문이 오군영을 2억으로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모습들. 자, 그게 이제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이모군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모군란은 결국 청이 개입해가지고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니까 이에 불만을 품은 당시 2030 세대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더라. 이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에요. 당시 소수의 엘리트 금수저 집안 자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처럼 빠르게 개혁하자라고 주장했던 건데 3.1천하로 이것도 역시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청일전쟁을 또 유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도 역시 청나라가 진압을 하러 들어왔는데 갑신정변 때 체결했던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고종을 사로잡게 되니까 이에 반발한 농민들이 다시 봉기를 하니 그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결국은 우금치 전투로 패배했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갑신정변,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동학농민운동 이런 주장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바로 갑오을미개혁에 반영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갑오을미개혁은 앞에 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주장이었다면 갑오을미개혁은 실제로 시행이 된 것이죠. 그죠? 자, 이 갑오을미개혁 뭐 가장 큰 것, 특히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분제의 법적 폐지. 이건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을미개혁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단발령. 그죠? 예,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을미개혁을 시행하기 그 직전에 명성황후 살해사건, 일본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경복궁에 난입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을미사변이란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종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옮기죠. 그게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던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 직후에 바로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근데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바로 러시아 공사관 그 아래에 있는 덕수궁, 그 당시엔 경운궁이었죠. 경운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대한제국은요 나름대로 그 광무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본 신참에 입각한 광무개혁, 고종이 어떻게 보면 단독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종의 이 광무개혁은요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했고 그 안에서 광무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뭐 대표적인 게 지계 발급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진다고요. 그 권력의 팽팽한 대치점이 깨진다고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더라. 이모군란 때 패했던 일본은 10년 뒤 청일 전쟁을 통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조선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패한 거죠, 일본이. 그에 대한 어떤 그 복수라고 할까요? 또 정확히 10년 뒤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또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러일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러일 전쟁의 어떤 그 배경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러시아의 그 용암포 조차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용암포 조차. 용암포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려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 여기 이제 압록강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 압록강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예요. 요 입구에 용암포가 있고요. 용암포가 있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위화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포, 위화도 같이 물줄기를 타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곳에 있는데 러시아가 이 용암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간에 지금 이 한반도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용암포를 조치하면서 뭔가 어떤 그 균열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일본도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요, 이 전쟁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조약을 우리한테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조약이 바로 한일 의정서고요. 두 번째 조약이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일 의정서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군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자기들이 마음껏 쓰겠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주둔했던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용산입니다. 용산. 네. 러일 전쟁 과정에서 용산에서 이제 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모군란 때 와가지고 주둔했던 곳이 용산이라고, 청나라가. 그죠? 용산이 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체결한 게 바로 이 한일 의정서인데요. 이 한일 의정서는 군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군의 주둔이 허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일 전쟁 어느 정도 승리를 좀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조약을 우리한테 강요를 해요. 그게 뭐냐면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고문을 파견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하는데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가 파견됩니다. 이 메가타가 이제 나중에 할 일은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폐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본 화폐 제1은행권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바로 이 사람이 할 거예요. 이게 바로 1차 한일 협약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티븐스는 뭐냐면 이거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일본이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선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죠. 나중에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서 총에 맞아 사살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 메가타와 스티븐스 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파견되고 있더라. 이게 지금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러일 전쟁의 승자는 또 놀랍게도 정말 세계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바로 일본.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청일 전쟁 때도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러일 전쟁 때도 역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아니 10년 전에 청나라를 무너뜨렸던 일본이 세계 그래 청나라는 그래 지는 해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러시아는 당시 이 전 세계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국과 대적할 만한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어떤 정치학적 용어로 The Great Game이라고 합니다. 그 Great Game, Great라고 하는 그 축이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하고 러시아예요. 강대국이죠. 근데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이긴다고?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일본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게 승리냐? 이게 승리냐? 러시아가 지금 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어떤 그 내부 상황, 막 혁명도 이런 거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전쟁을 멈췄을 뿐이지 이게 러시아의 패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을 좀 폄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일본은 강했던 겁니다. 강하니까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러면서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이겼으니까 조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청일 전쟁 때 체결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 정말 청나라한테 정말 굴욕적인 조약이었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체결했던 조약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거예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건데 이게 분명히 러시아가 패했으면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도 이 시모노세키 조약처럼 굉장히 좀 굴욕적이어야 합니다. 시모노세키 보면은 막 요동반도 주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러시아가 졌으니까 일본한테 뭘 줄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너희들 뭐 전쟁을 더 하려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사실 일본이 여기서 이 조약을 체결한 게 더 유리했죠. 왜냐면 러시아와 더 전쟁을 한다면 글쎄요. 일본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여기서 딱 하나 중요한 거. 러시아가 조선에서 손 뗀다. 요거 하나 들어가요.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도 첫 번째 조항이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 뗀다였잖아요. 포츠머스 강화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조선에서 손 뗀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서는 어찌 본다면 조선을 가져갈 수 있는 방해 세력,
중국 청나라 제거했고요. 러시아 제거했고요. 뭐 영국이나 미국은 일본 편이니까 자신들의 우방이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하고는 이제 그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요. 또 미국하고는 이제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걸 맺으면서 일본은 조선을 가져가고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이걸 지들끼리 막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조선에 걸리적거릴 게 없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라인을 끊어놓은 거니까 끊어놓거나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일제가 이제 막가파 이제 막갑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체결한 게 바로 2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예요. 이 2차 한일 협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해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외교권을 강탈한다. 근데 여러분들 외교권을 강탈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전 사실 1905년 이 외교권의 강탈 이것은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외국하고 외교할 수 없는 게 나라입니까? 주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건 망한 거지 뭐. 물론 1910년 경술국채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망했지만 저는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미 우리는 이때 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이요 이제 고문보다 더 파워가 센 통감으로 이제 그 지위를 바꿔냅니다. 통감, 통치하고 감독한다는 이야기 있죠. 그죠? 이 통감이 1910년 우리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경술국치 그때부터 총독이 오잖아요. 총독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실질적 지배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통감이 되겠습니다. 그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나중에 여러분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되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 되더라. 만약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초대 총독으로 부임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자, 어쨌건 간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을사오적. 자, 을사오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완용까지만 잘 알아요. 그 다음 이게 5명이잖아요. 이완용. 또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제가 이 인물들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위인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지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역사 앞에서 자신이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상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 시간, 역사 시간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수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행위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당신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고 싶어요?
그러고 싶진 않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사는 거라고요. 이게 의미 있는 행위인가요?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들에게 나쁜 이름으로만 이렇게 불려지는 이 행위들, 역사를 안다면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순간에서 이런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이 5명의 공통점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 판사 출신들이에요. 정말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고요. 정말 국가가 진짜 지원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그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 그 고등학교의 레벨을 측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1년마다 항상 그 신문에 나와.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느냐. 그게 왜 중요한 거지? 공교육은 여러분들 목적이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곳을 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서로가 의지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틀을 가꾸는 곳이 공교육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거 굉장히 전 싸구려라고 좀 봐요. 말도 안 되는 공교육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학교 교육의 그 교육 목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양성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기준되지 않고 고작 서울대 몇 명 보냈는가? 이게 기준이 될까? 서울대 간 친구들 칭찬받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공부 말고 축구를 잘하는 친구도 똑같이 칭찬받아야 돼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각자의 색깔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색깔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곳, 그게 학교거든요. 그럼 똑같이 봐줘야죠. 전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으로 본다면 그래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이렇게 이런 기준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역사 앞에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그런 학교가 정말 공교육의 본질을 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서울대 있지도 않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을사오적,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또 이로부미하고 함께 콩짝콩짝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을사늑약을 통할시켜 버려요. 고종은 이때 도장을 찍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고종이 나는 이거 도장 찍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또랑 지금 짝짝꿍 돼가지고 이거 한 거다. 이거 부당하다. 라고 해서 당시 네덜란드에서 그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래서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사람을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이 헤이그 특사로 갔던 또 한 명의 푸른 눈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헐버트예요. 헐버트. 네, 헐버트도 함께 헤이그 특사에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헐버트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의 교사로 부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애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같이 이제 갔다 온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죠. 결국 회의장 밖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이며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알리는데 그치게 되지요. 일본은요, 이걸 트집 잡아요. 분명히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없는 너희 나라가 왜 헤이그에 가가지고
외교권 분명히 이렇게 없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놓고 왜 회계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교질을 하느냐? 결국 그 책임을 물어서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이제 뭐 왕도 뭐 마음껏 그냥 갈아칩니다 이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순종을 왕 위에 황제의 자리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의 연호가 광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광무 시대가 끝나고 순종이 황제의 자리에 올려오면서 이제부터 융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융희 1년이 되는 것이죠. 이 융희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제가 압박을 하면서 체결한 조약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더라.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1907년도에 체결한 건데요. 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차곡차곡 자신들이 가져가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단계가 외교권 가져갔고 2단계는 군대를 해산하면서 자신들이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 7조의 핵심은 바로 이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이다. 이 군대 해산의 어떤 그 장면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냥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군대가 해산인지 모르고 그냥 아침에 그 조회라고 하죠. 그 조회를 하는 줄 알고 아침 일찍 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무기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를 한 다음에 돈을 나눠주면서 집에 가라고.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는 이제 없다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군인들은 분노에 찬 이 군인들은 결국 그 당시에 전개되었던 의병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군대를 해산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차관. 이 차관이 뭐냐면요. 돈을 이렇게 차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장관, 차관할 때 차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국가에서 돈을 빌려올 때 차관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관은 뭐냐면 장관, 차관할 때 그 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관에 일본인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우와, 이제는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라 아예 행정을 담당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이제 이 차관을 임명할 수 있는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통감이에요. 통감. 그게 바로 통감이에요. 그게 바로 통감. 그러니까 통감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감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총독이 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감은 일사늑약 때 만들어져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시작됐고 2차 한일협약으로 통감정치가 시작됐고 그리고 한일 신협약으로 차관정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통감이 차관으로 바뀐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아니고요. 통감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고 이 통감이 실질적으로 일본인 차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마저 부여한 조약이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이다라는 거. 이거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각설도 체결하죠. 그래서 사법권마저 이제 강탈.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박탈이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광복절은 언젠가요? 네, 1945년 8월 15일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광복절이 있다는 얘기는 나라를 빼앗길 날이 출발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8월 15일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8월 29일도 이 아픈 역사도 함께 기억하는 것.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다 8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8월 29일. 아셨죠? 자, 이러면서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경술국치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식민지가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식민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뭐 더 빨리 식민지가 됐겠죠. 어쨌건 나름대로 저항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애국개몽운동. 요건 이제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가 의병운동. 싸우자는 운동이에요. 세 번째가 경제적 구국운동. 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저항을 통해 가지고 이 식민지가 된 걸 막고자 했던 그런 운동. 네 번째가 민족문화 수호 운동.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우리 정신 똑바로 자리매김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저항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술국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전개되었던 네 가지 우리의 저항. 첫 번째가 애국개몽운동, 두 번째가 의병활동, 세 번째가 경제적 구국운동, 네 번째가 민족문화수호운동.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한말을 언제부터 한말이라고 하냐면 대략 러일전쟁, 이 러일전쟁 이후부터 이 경술국치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한말이다라고 얘기해요. 대한제국의 말. 왜 통일신라 말기 막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한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한말 이야기할 때 어느 시기 이게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경술국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